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교재에 있는 언어 일반론부터 하는데요. 여러분들을 항상 그 수업하기 전에 미리 문제 같은 거 있으면 먼저 풀어보시고요. 책도 먼저 한번 읽어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먼저 빠르게 가면 언어에 의해서 언어 일반론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외워야 될 것들은 분명히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언어 일반성 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된다? 기, 자, 사, 역, 분, 개, 추 이런 식으로 해서 앞 글자만 따서 외우시면 돼요. 자, 언어 일반성 7개 뭐가 있다? 기, 자, 사, 역, 분, 개, 추 끝났죠? 다시 한번 언어 일반성 뭐가 있더라? 기, 자, 사, 역, 분, 개, 추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서 기, 자, 사, 역, 분, 개, 추 이런 식으로 되셨죠? 그래서 언어 일반성은 언어의 기호적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기호적 특성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뭔가가 그려져 있다라면 여긴 뭐가 있어요? 내용이 소리니까 소리부터 할까요?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식으로는 말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말로는 뭐라고 한다? 꽃이라고 분명히 소리를 내지만 내용은 뭐가 되는 겁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주는 물건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게 바로 언어의 기호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호라는 건 이렇게 말소리도 있고 의미도 있지만 그러면 말소리만 있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도로를 가다 보면 운전할 때 보면 뭐가 있죠?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알아? 오른쪽으로 가시오. 그러면 오른쪽이라는 형식, 모양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러면 형식을 말소리가 아니어도 형식을 보고 내용, 의미 어떻게 알아요?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구나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소리뿐만이 아니라 그림까지 모든 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도상기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됐죠? 그러니까 그림, 이것도 뭐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이렇게 남자들이 팔이 이렇게 돼 있고 파란색 색깔로 돼 있으면 누가 들어간다? 그렇죠. 형식은 분명히 이렇게 서 있는데 파란색의 형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건 남자들이 화장실 이쪽으로 들어가라는 뜻이고요. 약간 빨간색이나 분홍색 계열로 이렇게 돼 있고 치마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뭐가 된다? 형식이죠. 그럼 그림이죠. 그림 같은 걸 경우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건 여성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상기호라고 하고요. 지도도 마찬가지에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기자, 사역, 분기, 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호성은 끝났어요. 자, 자의성이 생각보다 꽤 중요하게 잘 나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기호성은 이미 얘기를 했고요. 됐죠? 자, 다시 한 번만 얘기해보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뭐라고 우리가 소리를 내죠? 의자라고 소리를 내죠. 그런데 의자라고 형식적인 소리를 내지만 내용은 뭐가 됩니까? 묵직한 엉덩이를 딱 어떻게 앉아있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뭐라고 하죠? 분필이라고 소리를 내지만 뭐가 된다? 칠판에다가 뭔가를 판사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물건이라는 의미, 즉 내용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에 자의성이죠. 이때 자의성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언어의 형식적인 음성과 내용인 의미 사이의 관계에는 뭐가 없다?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 임의적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즉, 소리와 의미 사이에는 필연적이지 않다. 그래서 자의적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대로 해볼까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각 언어마다 음성 형식이 다르다. 분명히 의미는 다 똑같아요. 어떤 나라든. 그런데 의미를 전달하는 형식인 발음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랑해. 그런데 미국에선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하죠. 또 독일에선 리베, 또 중국에서 오아이니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의미가 같다라면 아까 좀 분필이면 다 분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의미는 똑같지만 나라마다 쓰는 형식이 달라요. 즉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언어 형식을 갖다가 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묶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동음이어와 유의어의 관계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말 이런 것도 뭐가 되는 거죠? 분명히 소리는 똑같지만 의미가 어때요? 얘는 다르죠. 책방이나 서점은 의미는 유사해요. 뭐 하는 겁니까? 책을 사는 곳이니까. 그런데 소리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동음이어와 유의어도 뭐가 있다? 자의성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먼저 좀 볼게요. 언어가 사회적 약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죠. 뒤에서 배우겠지만 사회성입니다. 근데 사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있다?
사회성도 예전에는 분명히 우리가 뭐라고 했다? 가람이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뭐라고 하죠? 강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매라고 했는데 지금은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람으로 매로만 불렸던 건데 사람들이 얘를 안 써. 그래서 어떻게 써? 얘로 쓰다 보니까 변해요. 그러니까 뭐가 변해버린 건가? 의미는 그대로인데 뭐만 바뀌었어요? 그렇죠. 발음이 바뀌어버린 거죠. 소리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성도 뭐가 되더라? 자의적인 성질을 갖더라. 자, 의성어나 의태어가 자의성이 가장 약하게, 특히 의성어입니다. 가장 약하게 반영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개가 멍멍 짖어요. 우리나라 고양이는 야옹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소는 음매라고 한대요. 보통은. 그런데 똑같은 미국에 있는 소는 어떻게 해? 음매라고 하고 무 이런대요. 그 다음에 똑같은 개인데 미국은 바우바우 한대요. 똑같은 고양이인데 일본의 고양이는 미웅 그런대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서로 달라. 서로 다르게 소리 들린대.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나라 고양이도 미웅 이 소리가 나요. 근데 우리나라 소도 이 소리 들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유사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자의성이 뭐하다? 가장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의성이 가장 약하다는 건 분명히 음성 형식은 다르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 음성 형식도 거의 유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약하게 반영된다. 그게 바로 자의성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기자 이제 사회성이라는 게 뭐냐? 사회성은 다른 말로도 불리는 거죠. 뭐가 된다? 불역성이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불역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의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속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인 약속을 했다라면 누가 어떤 개인에 의해서는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얘를 뭐라고 했죠? 분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분필인데 나는 이 분필이 싫어. 그래서 나는 얘를 백인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어느 학원에서 미안한데 그 분필 좀 갖다 줄래? 그러면 의사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죠. 왜? 분필이라고 안 하고 그 사람은 뭐라고? 백인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저는 백인은 갖다 줄 수 있지만 분필은 갖다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아니 백인을 갖다 주는 건 좀 그렇지 않니? 분필을 좀 갖다 주면 좋겠는데 아닌데요. 전 백인 갖다 줄 건데요. 이건 싸우자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바로 사회성입니다. 그런데 역사성은 가역성이라고 해서 뭐가 되더라? 이게 바뀌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언어는 어느 개인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이거에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음운 형태, 의미 등이 누구의 언중의 약속에 의해서 뭐가 된다? 변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가잘, 가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시작했던 게 뭘로 끝났다? 가을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음운의 변천이라는 것은 소리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는 어리다, 어리석다가 되는데 얘는 어리다는 옛날에는 어리석다의 의미였지만 지금은 나이가 적다예요. 즉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뭐가? 의미만 변화가 된 겁니다. 전차로 이게 좀 생략이 됐네요. 전차로라는 건 아예 뭐도 없어요. 모양 자체도 없어요. 뜻은 까닭으로라는 뜻인데 이 모양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휘, 즉 단어 단위가 아예 사라진 경우다. 그래서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의문이 바뀔 수도 있고 의미가 바뀔 수도 있고 아예 어휘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게 뭐가 된다? 역사성, 가역성이라고 한다. 되셨나요? 이제 넘어가셔서 분절성은 다른 말로 불연속성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의 모든 것은 나눠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로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임의적으로 이거에 어떤 구분점을 가져버린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마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자, 이마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말을 하냐면 눈썹부터 여기까지 맞박에 털이 있는 데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탈모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마가 이쪽까지 있나? 심한 경우는 이마가 여기 뒤에 목이 있나? 그러면 이마 잡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뺨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뺨이죠. 정확하게 뺨이 어디예요? 광대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요. 광대뼈 없는 사람은? 턱은 또 어디 있어? 턱은요 여기 인중 밑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딱 뺨을 맞았어. 턱 돌아갈 때는 딱 맞으면 여기는 고정되고 턱만 쏙 돌아가나요?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모든 게 이어져 있는 것을 임의적으로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지개 색깔이죠. 무지개 색깔 같은 경우도 뭐가 있더라? 빨, 주, 노, 초, 파, 남, 보라고 돼 있죠.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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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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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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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갑자기 바뀌진 않죠. 만약에 예를 들면 주황과 노란색 사이에는 뭐 환타색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을 텐데 우리는 임의적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분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원래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실 세계를 어떻게 불연속적으로 것으로서 끊어서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럼 아침, 점심, 저녁도 어떻게 나눕니까? 아침은요, 점심은 12시부터요. 그러면 12시 59분부터 갑자기 12시 59분 59초 다음에 바로 12시는 아니에요. 왜냐면 12시 59분 59초 점 얼마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는 딱 1초 단위는 쪼개버리고 없애버리고 바로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자, 이제 개방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성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무한한 수의 어휘를 만들고 이해할 수 있으며 무한히 뭐도 긴 문장도 만들어낼 수 있다. 또 언어를 통해서 상상의 사물이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상적인 거 우리가 사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어에서는. 자, 용이라는 상상의 동물인데 만들 수 있죠. 사람은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체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인 관념일 뿐이죠. 민주주의, 그 다음에 질투, 선악 이런 것들은 구체적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념적인 것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개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방성을 잘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뭐 할 수 있죠? 언어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말을 잘 할 수 있는, 뭐 너무 풍부하면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넘어가서 추상성입니다. 추상성은 좀 하나를 얘기해 봐야 되는데, 추상성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여기 틀리기가 좀 편해요. 잘 보세요. 물고기라는 거는, 물고기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물고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여기 대부분은 당연히 있는 거지 뭘 그걸 물어봐요. 없는 겁니다. 뭔 소리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물고기 반찬 먹었는데요. 미친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무슨 내가 직접 먹었는데 그리고 어저께는 내가 어머님을 위해서 내가 물고기 반찬을 해드렸는데 무슨 소리세요? 미친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마트나 아니면 좀 마트라고 합시다. 대형 마트도 가고 아니면 수산물 시장에 가가지고 아주머니한테 가서 아줌마 물고기 하나 주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물고기요? 물고기 주세요. 그러니까 물고기 뭘 줘요? 물고기 줘요. 그러면 뭐 할까? 아줌마가 고등어를 딱 잡아주고 싸대를 탁 치면서 이런 개 빼리리리리 이거 뭐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리리리리 이게 나오겠죠. 뭐 병아리. 그러니까 물고기는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물고기 존재하잖아요. 아니요, 안 존재해요. 고등어 주세면 고등어 줘요. 참조기 주세면 참조기 줘요. 감성동 줘야면 감성동 줘요. 놀래미 주세면 놀래미 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고등어, 참조기, 감성동, 놀래미를 합치면 공통적인 추상화 과정은 공통된 속성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의 공통된 속성은 물에 사는 고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물고기예요. 그게 총칭어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라는 건 관념적인 것들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어디에서? 개방성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태평양 바다에 물고기가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다닌다는 거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태평양 바다에 다 싸다로 다니고 있다는 뜻인 거죠. 물고기라는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존재하는 건 아니라 뭐다? 추상적이다.
되셨죠? 그래서 언어의 내용은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언어의 본질은 뭐가 된다? 추상적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언어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잘 따라오고는 있겠지만 이 노란 글씨는 챕터에서 보면 큰 테마예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그럼 앞에는 뭘 얘기한 거죠? 자, 언어의 일반성이라는 거 잠깐만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교재 보면 언어의 일반성, 그쵸? 언어의 이해 중에 첫 번째 언어의 일반성이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바로 이렇게 두 번째 테마인 언어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자, 구조적 특성이에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언어의 구조는 크게 체계와 규칙이 있고요. 언어의 체계에는 음운, 형태소, 단어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체계는 작은 것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체계는 단어의 체계를 활용하면 무수한 표현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규칙은 자, 언어의 규칙이라는 것은 문법 단위예요. 문법 단위. 그래서 문장은 일정한 규칙으로 보면 뭐가 오고 서술어가 맨 뒤에 와야 되고 주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관용어는 뭘 수식해야 되고 부사는 뭘 이런 식의 것들.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들어내고 비문법적인 문장을 문법적인 문장으로 고칠 수 있다. 이건 규칙이고요. 체계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음운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단위 담화까지 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올라간다는 건 체계고 규칙은 문장의 순서라든가 그 다음에 옳은 문장과 옳지 않은 문장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은 규칙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언어의 구조적 특징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의미가 없는 건 제가 과감하게 생략해서 의미가 있는 것 위주로만 가겠습니다. 구조적 성격은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나의 구조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밑줄 칠까요? 체하의 단위니까 구조적 성격 중에서 체계입니다. 이게. 구성 요소가 될 뿐 구조를 이루지 못하며 최상의 단위는 구조가 될 뿐 구성 요소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음운, 형태소, 단어죠. 음운은 구조가 되지 못하는 거죠. 구조가 되지 못한다. 말의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 다음에 형태소는 음운을 구성 요소라는 구조로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고요. 단어는 형태소를 구성 요소라는 구조로서 문장 안에서 홀로 설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한글이니까 내가 밑줄은 같이 쳤어, 교재에.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친절하게 제가 이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철수는 밥을 먹었다를 이쪽에다 좀 써볼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문으로 하면 의문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의미를 변별하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물론 뒤에 우리 의문은 배우겠지만 자, 의문은 철수는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철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읒, 리을. 수는요? 시옷 플러스 우. 느는요? 니은, 니은. 가불은요? 비읍 플러스 플러스는 뺄까요?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시읒, 리을, 시옷, 우, 니은, 니은, 비읍, 비읍, 그 다음에 리을, 미음, 그 다음에 기역, 그 다음에 시옷, 디귿, 이게 바로 의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성 요소가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 보세요. 한 김에 다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총 구성 요소는 20개의 의문의 구성 요소예요. 그런데 보세요. 철이 되려면 형태소 치읓이 되려면 이 세 개의 구성 요소가 만나서 철이 되는 거고요.
이 두 개의 구성 요소가 만나서 수가 되는 거고요. 이 세 개의 구성 요소가 만나서 는이 되는 거고요. 이 세 개의 구성 요소가 만나서 밥이 되는 거고요. 이 두 개의 구성 요소가 만나서 을이죠. 동그라미 적어야 되겠죠. 이 세 개의 구성 요소가 만나서 먹이라는 구조를 갖는 거고요. 이 두 개의 구성 요소가 만나서 어시라는 구조를 만드는 거고요. 이 두 개의 구성 요소가 만나서 다라는 형태소라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단어는 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철수라는 두 개의 형태소라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철수라는 하나의 구조를 갖는 겁니다. 근데 물론 는은 혼자 가는 거예요. 원래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조사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밥을 그래서 우리 합치자고요. 합쳐서 갑시다.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편하게. 그럼 밥을이라는 두 개의 형태소라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하나의 구조인 밥을 만드는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먹었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다라는 하나의 뭐를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세 개의 구성 요소, 세 개의 형태소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 보면 담화는 하나의 구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구조.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의 단위인 담화는 뭐가 될 수 있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는 되지만 담화는 노란색으로 좀 잘 보이는 게 노란색이죠. 구조는 되지만 뭐는 될 수 없다? 구성 요소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음운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는 구성 요소는 되지만 뭐는 되지 않는다? 구조 자체가 없다. 왜? 이거보다 더 밑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단어는 뭐가 되죠? 구조가 되는 거죠. 뭐의 구조죠? 형태소라는 구성 요소에 대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단어라는 구조는 어절의 구성 요소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모두 다가 뭐가 된다? 구성 요소이면서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앞에서 계속 얘기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해됐나요? 되셨습니다. 됐죠? 아이고 어렵다. 됐죠? 그 다음에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입니다. 자,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쉽게 한 번만 하고 갈까요? 음성 언어는 별도의 학습 과정 없이 습득합니다. 왜? 그냥 엄마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 언어는 가가 거겨 다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별도의 학습 과정을 거쳐야 돼요. 대부분 비슷한 숙련도를 보인다. 그러니까 언어에 장애가 있지 않으면 한국말은 다 하잖아요. 개인별로 숙련도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렇죠. 뭐 문법적인 것도 보더라도 여러분들 지금도 문법이 힘들어 하잖아요. 상황, 몸짓, 억양 등의 주변 요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음성 언어는 이야 하면은 같은 야지만 뭐가 되는 겁니까? 화가 났다는 얘기지만 여기는 야 써봐야 뭐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야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또 보시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에서 시간은 음성 언어는 오래 보관할 수가 없죠. 야 하면 소멸되지만 글자는 영원히 남을 수가 있잖아요. 공간성 멀리 전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크더라도 1km 밖으로 나가진 않잖아요. 하지만 문자 언어는 멀리 전달되죠. 우리나라에서 쓴 거 미국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직접성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왜? 면대면을 통해서 감정 표현까지도 가능한 거죠. 하지만 직접 문답할 수가 없다라는 거. 문답할 수 없죠. 왜? 글이니까. 간접적으로는 물론 답할 수 있습니다. 편지 같은 경우는. 하지만 직접이 아니에요. 잘하면서 저절로 익히는 반면에 잘하면서 저절로 익히지 못하는 거고요. 자, 언어와 사고는 여러분들이 요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요런 게 있다라는 것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랑글과 빠롤 정도만. 사실은 이거 안 나오다가 최근에는 또 보였다 말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요 부분 때문에 한 번만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랑그는 그 사회에서 약속, 공인된 언어로서 언중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사회적 측면의 지식 언어고요. 빠롤은 언중의 개개인의 발성으로 나타난 개인의 언어, 즉 개개인에 의해 발음되는 구체적인 말. 그래서 랑그와 빠롤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죠? 언어와 문화입니다. 이 언어와 문화 사회의 관계는
여러분들 잠깐만 쉬었다가요. 다음 강의에서 언어, 문화, 사회, 왜 여기서 조금 할 말이 많아요. 이거와 문제까지 풀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길게 나가야 돼서요.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네 번째 강의에서 언어와 문화, 사회의 관계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